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세 고려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흐름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교재 31조 고려 건국과 그다음에 기틀 마련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흐름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건국 31종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후삼국 시대가 열렸죠. 앞에서 제가 다뤘습니다만 후백제 서쪽 해안을 방비했던 군사 세력입니다.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주죠. 900년도 국방방년도에 했고요. 신라가 두 번 들어가네요.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901년도에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는데 궁예가 했습니다. 이게 신라의 왕족이었죠. 왕이 다툼에서 이제 밀려났습니다. 밀려났다가 맨 처음에 이제 기원의 부하였다가 다시 이제 양길의 부하가 됩니다. 그 양길을 몰아내고 송악에다가 후고구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어요. 901년도에.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수도를 옮겨요?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마진이라고 했다가 다시 태봉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는 맨 처음에 송악이었다가 철원으로 갔죠. 그 다음에 나라의 명칭도 후고구려였다가 마진 태봉으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짝 이렇게 미쳐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처다, 내가 살아있는 부처다,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법, 관심이에요. 관심법, 너의 마음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다. 아까 그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히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좀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좀 살짝 미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들 손에 의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결국에는 이제 누가 왕건이 임금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로 이제 영토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후고구려는 원래 이제 송악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송악에다 했느냐라는 거죠. 송악에다 했느냐. 이 송악을 기반으로 했던 호족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왕건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궁예 같은 경우는 군사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군사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옮깁니까? 철원으로 옮겼다. 요때에 국호가 두 번 하죠. 마진에서 태봉으로 이렇게 국호가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백제 여기 보시면 완산주 전주 지방에 도읍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도 금성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는 거, 여기도 금성이 있죠. 여기 이제 경주고 여기는 어디예요? 나주예요. 나주. 여기 있는 금성은. 그래서 만약에 후백제와 관련된 사료가 나왔을 때 금성에다가 금성까지 진출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나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신라 금성을 쳐들어갔던 것인지 그거 이제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가 성립하게 되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도에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죠. 연호를 천수라고 하고 송악으로,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송악으로 도읍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다시 재통일했습니다. 재통일하는데 신라의 우호죠. 그 다음에 견훤에 투항을 했어요. 견훤이 투항을 하면서 재통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나라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경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죠. 신라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그 전에 견훤이 신라 수도 금성까지 쳐들어와서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에게 능욕을 보였죠. 능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경순왕을 견훤이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후백제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럴 바에 차라리 고려한테 나라를 넘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마지막 태자인 마이 태자는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다가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역사적 의의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했다. 바로 이 새로운 세력이 바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호족이죠. 진골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가 됐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골품제 같은
폐쇄적인 어떤 그 신분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주요 왕들의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왕들의 정책, 요 왕들의 정책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고려사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왕들의 정책 가기 전에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여기가 이제 몇 년도죠? 900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0, 그 다음에 1100, 1200, 그 다음에 1300, 여기가 이제 1400 이렇게 갑니다. 세기로는 이제 몇 세기예요? 여기가 이제 10세기죠. 10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뭐 이렇게 가는데, 요때에 이제 태조 왕건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국가 기틀을 마련합니다. 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10세기 끝날 무렵에 성종이 등장을 딱 해요. 그러니까 여기 10세기 때는 거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죠?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금들이 전부 다 기틀 마련하는 그런 임금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종 때부터 이제 좀 국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기틀의 마련 끝났어요. 완성했으니까, 완성했다 해가지고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라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야호 신난다. 그럼 강한 어떤 그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한 어떤 진취적인 기성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거란 쪽이 쳐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거란족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겨요. 물리쳐요. 물리치는데 국토는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되죠. 그래서 거란족 때문에, 거란족의 침략 때문에 12세기 전반기 때에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게 되면서 전쟁 같은 거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무사안일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요. 10세기 때는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11세기 때는 무사안일, 야 그냥 좀 이렇게 좀 살자, 예? 살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애들이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뒤져가면서 무사안일, 그러면서 왕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딸들 시집 보내가게 되면서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애들이 문벌귀족이죠. 그러면서 요때 등장하는 애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자겸 같이 아주 못된 놈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진족이 쳐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전쟁하고 싶지 않아.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자겸은 여진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야, 우리 형님으로 섬겨. 원래 여진은 고구려라든가 발해의 꼬봉들이었었는데 예, 형님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고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 이후에 묘청이라는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나서 아주 희한한 방향으로 고려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딱 끝나고 나서 고려 사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무인들을 더욱더 무시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는 무신들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정변이 여기 12세기 요 말 무렵에 일어나게 돼요. 무신정변 끄트머리에 최씨 정권을 최씨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뭐 최충원, 최우, 최왕, 최이.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집권했던 애는 최우예요. 최우가 집권을 했을 때에 요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죠? 세계적인 최강이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더라는 얘기죠. 몽골은 40여 년 동안 우리가 항전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원나라의 간섭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중국의 주인 명나라가 들어설 원명 교체기 때, 요때 14세기 때 들어오게 되면서 개혁군주인 대표적인 사람이 공민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공민왕이 등장했을 때 원나라의 빌부터 먹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워낙 강했고 자기를 뒷받침해줄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은 아직 약했고, 또 한 가지가 또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 외적이 바로 뭐냐면 홍건적하고 왜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스타로 떠오르는 신흥무인들, 이성계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14세기 말에 1392년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흐름 챙겨가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왕들의 정책, 우선 태종 왕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민생 안정책,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취민 유도 정책을 씁니다. 흑창, 진대법을 개정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뭘로 이름 바꿔요? 의창으로 이름을 바꿔요. 흑창이. 그리고 호족 세력을 통합을 합니다. 자기와 라이벌 관계였던 호족들을 내치지 않고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왕시성을, 자기의 성인 왕시성을 하사를 하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왕시성 하사하고 그 다음에 혼인 정책을 쓰더라. 그래서 왕건은 무려 와이프가 29명이나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견제책으로 이 호족들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니네 동네는 내가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물어야 돼. 이것이 바로 사신관이에요. 그것도 이제 안심스럽지 않죠. 그래서 기인제도를 좀 둡니다. 그래서 이런 사신관, 호족의 자제들이 중앙에서 말이 좋아 자문이지 뭐 하는 거예요? 볼모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인제도는 신라의 뭐와 비슷해요? 상수리제도와,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북진정책을 하더라라는 얘기. 세 번째로 북진정책.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습니다. 서경, 서쪽에 있는 뭐다? 수도다. 예. 그리고 이름도 고구려의 후예다 해서 고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져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자, 요걸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사에서 지도를 대충 그리지 않고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잘 그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을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다. 그럼 대동강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원산만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들어간 요 부분이 대동강이에요. 여기 부근에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청천강은 어디냐? 여기 깊게 들어간대. 여기에요, 여기. 얘 자꾸 왜 나오고 그래.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만큼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은통치. 유은통치는 유언이죠, 유언. 유언으로 가르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요십조입니다. 가르치는 훈자예요. 중요한 거 10개를 가르친다,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 정계라든가 계백요소, 관리들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특히 훈요십조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 훈요십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고려시대의 시스템에 대해서 할 때 더 자세하게 10가지 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요십조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숭불정책, 네, 그다음에 북진정책, 그다음에 후백제들 경계해야 된다, 팔관의 연등에 계속 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용들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광종이죠. 32쪽에 나와요. 광종의 정책. 우선 광종이 왕위에 들어가기 전에 왕규의 난 같은 그런 왕위 다툼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죽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호족들의 자제들, 왕건의 아들들이죠.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광종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임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노비안건법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노비안건법. 그래서 억울한 사연으로 노비가 된 사연을 풀어주더라라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즉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그 다음에 주현공부법을 했어요. 주현공부법. 주현이라는 건 지방행정제도를 얘기해요. 주와 현에 있는 공부, 공물이죠. 공물. 즉 세금이죠.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기준을 세운 거예요. 네, 이게 주현공부법이에요. 요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심화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주현공거법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꼭 알아두세요.
주현 공거법은 뭐냐면 주현에 있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현종 때 실시가 되는데 뒤를 이어서 현종 때 주현에 있는 누구 중소 향리들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주는 겁니다. 요거 잘 챙겨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과거제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의 수나라 때 실시했던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귀화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실시하는데 원래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공부할 때 하시겠지만 과거에 법적인 응시 자격은 천민이 아니면 됐어요.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종 때 중소향리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광종이 처음에 했을 때는 향리의 자제들도 과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상급향리. 네. 여기에 향리라고 한다면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은 호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족들인데 조금 이제 좀 권한이 좀 큰, 권력이 좀 큰 호족이 있고 중소 이런 호족들이 있고 이 중소 호족들이 이제 중소 향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때 시스 때는 상급 향리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 봤어요. 그러면서 현종 때 그럼 중소향리 자제들도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던 것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서 더 완화가 됐던 거예요. 양인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법적으로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복. 관등을 세운 거죠. 그래서 자담비녹. 시험 문제 이거하고 관련돼서 꼭 요게 나와요. 황색도 있었다. 황색은 절대 쓸 수가 없죠. 왜? 황제의 색깔이니까. 이게 꼭 나와요. 챙겨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옛날 신하들, 아버지 때 신하들을 숙청해버립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칭제 건원을 한다.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그래서 수도를 황도라고 하고 또 서경을 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여기 이게 준덕이라고 나오는데 이 준풍이에요. 준풍. 오타가 나온 겁니다. 오타가 난 거. 이게 광종 때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뭡니까? 왕권 강화책이다. 왕권 강화책이다. 자, 뒤를 이어서 성종 보겠습니다. 성종. 그래서 저는 광종을 미칠 광자로 이해를 했어요. 미친놈처럼 그냥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막 죽였다. 자, 성종은 완성했습니다. 그 제도나 시스템, 문물을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에요. 성종. 누구를 받아들여서? 최승로, 육등품 출신인 최승로, 제 이름과 비슷하죠. 네, 최승로의 개혁안을 받아들여서. 자, 이 사람은 육등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했던 그 학문은 뭐예요? 유교죠. 그래서 유교 통치 이념으로 했다라는 거죠. 시스템은 유교 통치 이념으로. 자, 이 사람의 개혁안 중에 뭐가 있냐면 5조 정적평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5명의 임금들에 대해서 지가 평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아주 안 좋게 봤냐면 광종을 엄청나게 안 좋게 씹었습니다. 여기에서 5조 정적평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개혁안으로 올렸던 것이 이제 시무 28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어에서 임금이 가르친다 그럼 가르칠 훈자 써가지고 훈요라고 하죠. 훈요 10조.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신라의 진성여왕, 육등부 출신인 최치원이 올린 것이 바로 뭐예요? 시무 10조예요. 올렸다 해서 시무예요. 10조. 10가지 올렸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28가지나 올렸죠? 들어주니까. 이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도 우리가 사료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중앙통치기구를 개편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비슷합니다. 중국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비서기구, 3사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 그 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강 같은 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기구입니다. 회의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어떤 자치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것을 본받은 거잖아. 자체적인 어떤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병마사는 국가의 최고의 어떤 의결기구인데 회의기구인데 국방 문제 같은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 도병마사라는 회의기구가 있었고요. 식목도감이라는 것은 이제 법 같은 것을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에 있는 그런 회의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방제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방제도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12개로 나누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12개를 나누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지방관 파견하죠. 그리고 지방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행정구역 고려의 행정구역을 들어라 그러면 오도양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도양계 이거는 나중에 현종 때 하게 되는 거예요. 현종 때. 성종 때는 12목이에요. 12목. 그러면 성종 다음에 이제 현종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데 왜 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종 때 거란이 침략을 했죠. 거란이 침략하면서 국경 지역의 어떤 국방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양계, 동계, 북계, 군사적 성격으로 이렇게 나뉘었던 겁니다. 자, 신문지 써보겠습니다. 노비 환전법을 했다. 다시 노비, 광종 때에 노비 풀어줬는데 다시 조사해가지고 다시 너 노비해,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왜? 최승로의 5조 정적평에서 최승로가 광종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과거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자, 문화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 신하들에게 매월 숙제 주는 거죠. 예, 논문 써서 내라. 그 다음에 학문연구기관은 국자감을 설치하게 되고 지방에 역시 학문을 위해서 경락박사, 의박사를 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종의 어떤 그 업적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어떤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스템, 정치라든가 지방행정기구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체제를 정비를 했던 임금이다. 그래서 완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성종 때 이런 것을 했으나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성종 때의 불행히도 누가 쳐들어오더라? 거란족이 쳐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란족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고려가 좀 더 강력한 어떤 파워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요. 고려의 건국과 그 다음에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모순과 그 다음에 물신 집권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